저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제 아들 민준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유골함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싸늘한 공기와 빗물의 습기가 뒤섞여 제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곁을 떠난 지 일주일.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멈춘 것 같았고 제 심장은 움직임을 잊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문득 제 가슴 속에는 민준이의 환한 웃음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치명적인 급성 희귀 혈액암을 앓았지만 민준이는 단 한 번도 절망하는 법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병실 창가에서 그는 늘 다른 심장병 친구들을 걱정하곤 했습니다. 아빠, 나 심장이 쿵쿵 뛰어. 빨리 뛰는 게 느껴져. 민준이는 제게 뛰어와 가슴에 제 귀를 가져다 대곤 했습니다. 작은 몸에 비해 유난히 강하고 씩씩했던 그 심장 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저희 가족의 심장은 그 어떤 재벌보다 풍족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제 아들의 심장을 받은 남자가 무려 30년 전 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늘그룹 회장 한태석,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복수심과 제 아들의 심장을 지켜야 한다는 부성애가 동시에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아들의 심장을 받은 남자가 제 아버지의 인생을 파괴한 원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과연 그 심장을 지켜야 했을까요? 아니면 멈춰야 했을까요? 민준이를 잃은 슬픔은 단순히 아이를 보냈다는 사실을 넘어서 제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찰 제복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했던 저였지만 제 눈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술로 지새우고 텅 빈 집에서 민준이의 채취가 묻은 장난감만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기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심장이 다른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긴 온기였습니다. 기증 절차상 수혜자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과거의 인맥과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저는 기어코 민준이의 심장을 받은 남자를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목적은 단지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심장이 제 아들의 목까지 2배로 뛰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복잡한 의료 기록과 수많은 서류를 뒤진 끝에 저는 마침내 수혜자의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한동민,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 놀랍게도 그의 신분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인 하늘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집안의 후계자. 저는 왠지 모를 위화감과 동시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의 심장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인데 그 심장이 왜 재벌가의 후계자에게 갔을까? 정의감에 불타던 형사의 기질이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마치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동민의 정보를 더 깊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한태석 하늘그룹 회장에게까지 조사가 미쳤을 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석 회장? 그 이름은 제 과거의 가장 깊은 상처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30년 전 촉망받던 중소기업 사장이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했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파산 직후 한태석 회장은 급성장하여 하늘그룹을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의 심장을 받은 남자가 그 원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제게는 우연이 아닌 필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재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 사업이 몰락했을 당시의 기사들, 그리고 한태석 회장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기사들이었습니다. 기사들을 비교하며 읽어내려가는 제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어쩌면 제 아버지의 몰락은 한 회장의 교묘한 술책과 비리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를 잃은 슬픔에 아버지의 억울함이 겹쳐지자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심장이 원수의 아들에게 갔다는 사실은 하늘이 제게 내린 복수의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민준이의 심장을 지켜야 한다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제 안에서 맹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한동민에게 해를 입힌다면 저는 제 아들의 심장까지도 파괴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건 민준이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나 한태석 회장을 그냥 둔다면 제 아버지와 민준이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이 딜레마는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동민의 가슴 속에서 제 아들의 심장이 아빠, 복수하지 마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복수는 하되 아들의 심장은 반드시 지킨다. 제 복수의 칼날은 한동민이 아닌 그의 아버지 한태석을 향해야 했습니다. 저는 하늘그룹에 잠입하여 30년 전의 진실과 현재의 비리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경찰 제복을 벗어던진 강우진은 이제 복수를 설계하는 냉철한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의 심장이 뛰는 그곳 하늘그룹으로 저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서막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복수의 길은 험난하겠지만 민준이의 심장 소리가 저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직 강력계 형사였던 저는 감정에 치우친 복수는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한태석 회장이 제 아버지와 민준이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하늘로 간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의였습니다. 저는 경찰 퇴직금과 비상금을 털어 오피스텔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곳은 제 복수 작전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하늘그룹에 잠입할 새로운 신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과거의 형사 강우진은 죽고 특수경호 전문가 최강혁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오랜 기간 강력계에서 쌓은 전투력과 판단력 그리고 잠입수사 경험은 이 복수국을 위한 완벽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신분 세탁 과정에서 저는 한동민에 대한 정보를 더욱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한동민은 심장 이식 후 이전과는 다르게 예술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이전에 차갑던 성격 대신 왠지 모를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측근의 증언들을 확보했습니다. 민준이의 심장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 저는 다시 한번 복수심과 부성의 사이에서 흔들리는 기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잠시, 저는 다시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한 회장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저는 한 회장의 서재 관리인으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들었습니다. 한 회장은 30년 전에 낡은 서류철 하나를 늘 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그 서류철을 볼 때마다 심하게 불안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저는 왜? 라는 의문이 생기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30년 전의 서류철? 그것은 분명 제 아버지의 몰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과거 회상 플래시백에 빠져들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공장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을 가지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까지 작업하던 공장의 창고 구석에서 아버지가 당시 거래처와 주고받았던 계약서 사본들, 그리고 한태석이라는 이름이 적힌 차용증 같은 낯선 물건들이 보였던 기억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삽입되었습니다. 그 차용증은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닌 아버지가 한 회장에게 사업상 급한 자금을 빌렸다가 교묘하게 이용당했던 정황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몰락이 단순히 경영 실패가 아닌 한 회장이 의도적으로 꾸며낸 덫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한 회장이 당시 아버지의 핵심 기술을 가로채고 금융적으로 압박하여 공장을 헐값에 매입한 뒤 그 자본으로 한울그룹의 초석을 다졌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인생과 꿈이 한 회장의 탐욕에 의해 잔인하게 짓밟혔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아들의 고귀한 심장을 지키려는 두 가지 숙명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수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첫째, 잠입 및 신뢰 구축. 한동민의 경호실장으로 잠입하여 한 회장에게 접근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루트를 확보합니다. 한동민을 보호하는 것은 곧 아들의 심장을 지키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둘째, 증거 확보. 한 회장의 서재 금고에 있는 30년 전 서류철과 아들 민준이의 이식 과정에 대한 불법 조작 증거를 확보합니다. 셋째, 결정적 폭로. 모든 증거를 모은 후 한 회장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의 결정적인 진실을 공개하여 사회적, 법적으로 파멸시킵니다. 이 시나리오를 실행하기 위해 저는 제 이력서를 조작하고 특수 경호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위장하여 한울그룹의 비서실장에게 면접을 신청했습니다. 면접장은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한동민의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제 눈빛 속에서 형사 시절의 날카로움과 헌신적인 태도를 읽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울그룹 경호팀장으로 정식 채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최강혁 팀장으로 원수의 심장이 뛰는 그곳 한동민의 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울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30년 전 아버지의 공장과 심장병을 앓던 민준이의 가슴을 떠올렸습니다. 건물은 웅장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탐욕과 비리로 얼룩진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감옥의 문을 열고 진실을 꺼내 보일 것입니다. 한울그룹 경호팀장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저는 제 명찰에 새겨진 최강혁 세 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우진이라는 이름은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고 이제 저는 원수의 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며 복수의 칼날을 다듬어야 하는 이중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긴장감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의 임무는 한동민 상무의 24시간 밀착 경호였습니다. 한동민의 사무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의 심장이 저 남자 가슴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힘차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경호원과 상사였지만 제게 그는 살아있는 민준이의 대리인이자 복수의 궁극적인 걸림돌이었습니다. 한동민 상무는 소문대로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재벌 2세 특유의 도도함과 무관심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심장 이식 후 그는 이전과 다르게 종종 멍한 표정을 짓거나 이유 없이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수술 후유증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아들 심장의 기억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상무는 회의 도중 갑자기 손목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 왠지 이 시간이 익숙해. 이 시간에 꼭 누군가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오후 4시 30분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시계 앞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한 상무가 시계를 본 시간은 정확히 오후 4시 28분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민준이가 한 상무의 몸을 빌려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끌림은 저의 복수 계획에 심각한 양가성이 충돌을 가져왔습니다. 복수는 한태석 회장에게 향해야 하지만 한 상무를 보는 순간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지키고 싶다는 부성애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곁을 지키는 경호원이 아니라 제 아들의 심장을 지키는 아버지였습니다. 한동민이 안전해야 민준이가 안전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한 상무는 저를 최 팀장이라 불렀지만 저에게는 늘 내 아들의 심장을 가진 남자로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관찰하며 민준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한 상무는 평소 먹지 않던 매운 떡볶이를 갑자기 찾거나 민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흥얼거리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 상무가 가끔 짓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순수한 미소는 영락없는 민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임무를 잊은 채 그저 그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복수해야 한다는 이성과 처절하게 충돌했습니다. 제가 이토록 한 상무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이 그의 아버지 한태석 회장은 여전히 건재하며 30년 전 제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억울함, 민준이의 숭고한 희생까지도 모독하는 행위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저는 한 상무의 일정을 경호하는 척하며 한 회장의 동선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한 회장은 외부에는 선량한 기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냉혈한 독재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한동민의 이식 과정을 담당했던 정 교수와 비밀리에 접촉하는 횟수가 잦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정 교수, 그가 바로 이식 조작과 관련된 비리의 핵심 고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회장이 정 교수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 회장은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교수, 그때 그 일은 영원히 묻어야 해. 내 아들 심장이 망가지면 자네도 끝이야.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 심장이 망가지면 이라는 문장. 이는 민준이의 심장이 완전한 건강체가 아니었거나 이식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명확한 복선이었습니다. 제가 민준이의 심장이 튼튼함에도
기증을 결심했던 그 숭고한 의도 뒤에 한태석 회장의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한 회장의 서재 금고를 확인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금고 속에는 30년 전 아버지의 비극과 최근 민준이 심장 이식의 비리라는 두 개의 비극적인 진실이 봉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경우 임무를 명분으로 한동민과 함께 한 회장의 별장에 동행했습니다. 한 회장이 잠든 깊은 밤, 저는 경보 시스템을 해제하고 그의 서재로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제 손에는 민준이의 사진이 새겨진 작은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따뜻한 심장 소리가 이제 제 복수의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별장 서재에 숨어든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오직 제 귀에는 제 심장 소리와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을 한동민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을 민준이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제게 남긴 작은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의 심장은 제가 복수를 포기하지 않도록, 동시에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파악해둔 대로 금고를 향했습니다. 경호 전문가로서 금고 비밀번호를 해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신중한 시도 끝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에는 예상대로 30년 전의 낡은 서류철과 함께 몇 개의 USB 그리고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두툼한 파일철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것은 30년 전 서류철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제 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차용증과 함께 아버지의 회사가 보유했던 핵심 기술 특허권의 양도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한태석 회장의 서명과 함께 당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악덕 채권 포기 각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도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회장이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회사를 집어삼키고 그 자본을 발판 삼아 한울그룹을 세웠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낡은 종이들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한태석, 당신은 그 거대한 그룹을 제 아버지의 피로 세운 것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저는 두 번째 목표인 최근의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파일철의 제목은 정교수 보고서 HDM 건이었습니다. HDM, 바로 한동민의 약자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고 그 안에 담긴 내용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의 심장 이식과 관련된 은밀한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민준이는 급성 희귀 혈액암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심장은 놀라울 만큼 건강하여 이식 조건에는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심장은 백혈병의 잔존 세포로 인해 조건부 이식으로 분류되었으며 최우선 이식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태석 회장이 정 교수를 통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건네며 이식 순서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식 당시 심장의 수혜자인 한동민에게는 이식 후 면역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마지막 소원을 떠올렸습니다. 나처럼 아픈데 다시 살 수 있는 친구 가슴 속에서 계속 뛰게 해주고 싶어. 민준이의 숭고한 희생마저도 한 회장의 탐욕에 의해 더러운 거래로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분노는 복수심을 넘어
절망적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한 회장은 제 아버지의 인생뿐 아니라 제 아들의 고귀한 죽음마저 모독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 교수가 한 회장에게 보낸 최근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한동민의 몸이 민준이의 심장을 급격히 거부하기 시작했으며 이 비리가 발각될 경우 한울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있었고 심지어 한동민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30년 전 아버지에게 그랬듯 이번에도 자신의 아들조차도 자신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와 동시에 아들의 심장 한동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제 의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동민의 생명은 이제 곧 제 복수의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서둘러 모든 증거를 휴대용 USB에 백업하고 서류를 원래대로 복원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서재를 벗어나기 직전 복도에서 한동민과 마주쳤습니다. 한동민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최 팀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잠이 안 와서 물 마시러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에 묻어나는 분노와 긴장감을 숨기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저는 이쪽 경비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할 사항이 있어서요. 한동민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낯선 친밀감과 함께 강한 의심의 기색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심장이 그를 통해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이제 제가 가진 증거는 한 회장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핵폭탄이 되었습니다. 복수의 시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의 금고에서 확보한 증거를 USB에 담아 안전한 곳에 보관한 후 저는 매일 밤 복수의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몰락 그리고 민준이의 숭고한 희생마저도 한 회장의 탐욕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은 저를 분노로 집어삼킬 듯 했지만 이제 제 계획에는 치명적인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한동민의 몸이 민준이의 심장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한 회장이 그 사실을 은폐하며 아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한동민을 지키는 동시에 한태석 회장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엮여 있었지만 제게는 복수해야 한다는 이성과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감정이 충돌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한 상무의 경호를 위해 그의 집 서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 상무는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팀장님, 이상하게 저는 이식 수술 후에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그림을 보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왠지 모를 짠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저는 속으로 이 모든 것이 민준이의 심장이 그에게 전달한 따뜻한 감정의 잔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장 이식 후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상무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나 한 상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얼마 전 꿈을 꿨는데 아주 작은 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형아, 이제 내 목까지 신나게 뛰어다녀야 해라고 속삭이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한동민의 몸을 빌려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저는 민준이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습니다. 민준이는 창밖을 보며 작은 손으로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하트를 그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더 좋은 약을 구해올게. 우리 민준이는 심장이 정말 튼튼하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돼. 민준이는 저를 돌아보며 슬프지만 맑게 웃었습니다. 백혈병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민준이의 얼굴은 늘 다른 심장병 친구들을 걱정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겠지만 저번에 검사했을 때 제 심장은 진짜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못 뛰어놀지만 이 튼튼한 심장이라도 저처럼 아픈데 다시 살 수 있는 친구 가슴 속에서 계속 뛰게 해주고 싶어요. 민준이의 작은 가슴 속에는 이미 세상을 향한 거대한 사랑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숭고한 소원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민준이의 숭고한 소원을 떠올리자 저는 한동민을 향한 복수의 칼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민을 해치는 것은 곧 민준이의 남을 살리려는 마지막 뜻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한태석 회장 때문에 한동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저는 복수의 칼을 방패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복수의 목표는 한태석 회장의 파멸이지 한동민의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한 상무를 몰래 관찰하며 그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의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거나 면역 거부 반응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은밀하게 정 교수 외의 다른 심장 전문의에게 정보를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복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한태석 회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한동민의 생명은 안전하게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 인물을 향한 복수와 아들의 뜻을 지키는 구원 사이의 내면적 양가성은 저를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복수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아들의 심장을 지키는 것은 제 영혼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한 회장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금고를 점검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최근 한동민의 일정을 제가 독단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한 회장은 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최 팀장, 자네 동민이에게 너무 과하게 몰입하는 것 같네. 경우는 경우일 뿐이야. 자네는 내 아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해. 한 회장의 싸늘한 눈빛은 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를 아직 모르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저에게서 느껴지는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답변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 상무님의 안전을 위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한 상무님의 심장 건강 상태는 곧 그룹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제 행동은 오직 임무에 충실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네. 그런데 말이야, 최 팀장. 자네 눈빛이 낯설지 않아. 마치 30년 전에 내가 봤던 어떤 사람의 눈빛과 똑같아. 복수에 미친 사람의 눈빛 말일세.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그가 파멸시켰던 제 아버지의 눈빛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회장은 저의 정체를 의심하는 단계를 넘어 제가 자신을 해치려는 복수자일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치명적이지만 한 회장은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동민의 생명은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복수의 칼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한동민의 방패가 되어 한 회장의 역공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한태석 회장은 제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에게서 느껴졌던 정의에 대한 끈질긴 집착이 제 눈빛에서 읽혔을 것입니다. 저는 한 회장의 의심을 알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확실했으나 한 회장은 그 증거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동민의 건강이 시한폭탄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회장은 저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동민의 경호 시스템에 불필요한 공백을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한 상무의 약속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저의 판단력을 시험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함정을 예측하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호의 기본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상무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한 회장은 제 완벽한 대응에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질서와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이방인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장은 저에게 직접적인 함정을 팠습니다. 그는 한동민을 그룹의 핵심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긴급한 개인 임무라며 외진 창고로 저를 유인했습니다. 창고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것이 함정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회장은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 팀장, 지금 자네가 그곳에 없는 사이 동민이가 갑자기 쓰러졌네. 심장이 멈춘 것 같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게. 저는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문자가 사실인지 함정인지 판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심장이 멈췄다는 생각에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아버지의 감정만이 폭주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별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별장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민이 멀쩡히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한 회장이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 회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팀장, 자네 동민이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 같아. 긴급 상황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호원은 필요 없지.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한 상무님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신 겁니까? 그 순간 한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생명? 그래, 생명이지. 자네 아버지도 30년 전에 나한테 매달렸을 때 그렇게 소리쳤어. 우리 공장은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다. 라고 말이야. 하지만 그때도 생명은 힘 있는 자의 것이었지. 한 회장은 결국 스스로 30년 전 악행의 진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며 제 본명을 밝혔습니다. 저는 경호팀장 최강혁이 아닙니다. 저는 강우진입니다. 30년 전 회장님이 짓밟았던 강우식 사장의 아들이자 회장님 아드님의 가슴에 뛰는 심장을 기증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한 회장은 경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와 창백함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깔린 모든 보안망을 뚫고 복수자가 자신의 아들 심장을 통해 잠입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우진? 어떻게 내 놈이 내 아들에게 그 심장을.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USB에 담긴 증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특허권 탈취 증거, 그리고 민준이 심장 이식의 불법 조작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음을 알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버님의 복수와 아들의 숭고한 소원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악행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한 회장은 완전히 무너진 듯 보였지만 곧이어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수십 년간 권력을 휘두른 독재자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좋아, 강우진. 내 놈이 진실을 알았다면 그 진실을 영원히 묻어주마. 동민이의 심장이 멈추면 내 놈의 복수도 끝나는 거 아니겠나? 그는 정 교수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한동민을 희생시키는 최악의 계획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복수의 칼이 아닌 한동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로서 최후의 결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태석 회장은 제가 복수 대신 아들의 심장을 지키려 한다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한동민을 이용하여 저를 제거하고 동시에 자신의 모든 비리를 덮어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미 그가 한동민의 심장 거부 반응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와 협력하여 한동민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는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진실이 담긴 USB였습니다. 그러나 이 USB를 언론에 공개하는 순간 한동민의 심장 이식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 한동민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뿐 아니라 충격으로 심장 거부 반응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심장이 원수의 아들 가슴에서 멈추는 것. 그것은 제 복수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복수 대신 아들의 심장을 지키는 운명적 구원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동민을 급히 한 회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경호팀장의 권한으로 한 상무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상무님,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상무님의 심장 건강에 치명적인 계획을 꾸미고 계십니다. 한동민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팀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저를 해친다니요?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민에게 제가 강우진이며 그의 가슴에 뛰는 심장이 제 아들 민준이의 심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 회장이 30년 전 제 아버지를 파멸시킨 장본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상무님, 저는 당신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의 심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가족입니다. 한동민은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30년 전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처절하게 절망했습니다. 저는 한동민을 외부의 안전가옥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제가 가진 USB의 모든 증거를 익명의 제보자 자격으로 검찰과 주요 언론사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저는 한동민의 이름이 아닌 한울그룹 회장 한태석의 30년 비자금 및 권력형 비리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이식 비리도 한 회장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 중 하나로 엮어 한동민에게 가는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발송한 후 저는 한 회장이 주최하는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만찬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한 회장과의 마지막 대면이 될 것이었습니다. 만찬장은 화려했지만 저는 한 회장의 얼굴에서 초조함과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을 직감했으나 아직 증거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회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이미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당신의 탐욕은 30년 만에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회장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강우진,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의 심장을 인질로 잡고 복수를 하려 하다니.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에게 복수를 했지만 아들의 심장은 지켰습니다. 당신과 다르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때 만찬장 홀의 대형 스크린에 속보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늘그룹 한태석 회장, 30년 비자금 및 불법 비리 의혹 검찰 전격 수사. 화려했던 만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아들의 숭고한 심장을 원수의 악행으로부터 구원하는 운명적 구원자의 역할을 마친 것입니다. 하늘그룹 창립 기념 만찬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태석 회장은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의 몰락을 시작으로 아들의 심장 이식 비리까지 그의 탐욕이 빚어낸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권선징악은 결국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모든 복수를 마친 후 조용히 최강혁이라는 이름과 강우진이라는 과거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복수 대신 구원의 방식은 한동민을 지키면서도 한 회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한동민이 피신해 있는 안전가옥으로 찾아갔습니다. 한동민은 큰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민준이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한동민이 말했습니다. 강우진 씨, 당신의 복수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당신은 복수 대신 저를 살렸습니다. 제 가슴 속에 있는 이 심장의 주인이 원했던 대로 말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의 심장이 한동민에게 전달한 사랑과 용서의 감정이 결국 한 회장의 탐욕과 복수의 굴레를 끊어낸 것입니다. 한동민은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하늘그룹의 경영권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얻었던 모든 부와 권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삶을 심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한동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심장이 원하는 대로 예술 분야에서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심장의 원래 주인인 민준이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동민의 새로운 다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아들 민준이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부와 명예가 아닌 타인을 향한 숭고한 사랑과 연민이었습니다. 저는 한동민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원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심장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강력계 형사 시절의 날카로움 대신 저는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한동민이 미술심리치료봉사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재단의 이름은 민준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내 심장은 헛되지 않았단다. 너의 튼튼한 심장은 비록 원수의 아들 가슴속에 있었지만 결국 그 심장을 통해 한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웠단다. 저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의 숭고한 희생과 그 희생이 가져온 운명적 구원의 서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민준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 위에 희망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 삶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복수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시작된 숭고한 희생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복수보다 더 위대한 구원을 가져옵니다. 제 아들의 심장은 저에게 복수가 아닌 진정한 가족애와 용서의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민준이는 영원히 제 곁에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힘차게 뛰는 심장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